직장 생활만으로 부자가 된다? 경제적 자유를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터졌다. 그래서 저 그때 월세 200짜리 오피스텔을 바로 구했어요. 파도가 지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작가TV와 리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작가였고요. 작가로서 자기계발과 경제경영에서 총 9권의 책을 냈었고, 지금 김작가TV라는 구독자 한 158만 명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치라는 또 다른 재테크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에게 재테크와 자기계발, 동기부여 이런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작가입니다. 사실 작년에 주식시장 이제 4분기 때 이제 저점을 찍고 공포 분위기일 때 굉장히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온다, 경제 위기 온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조심해야 하는데 이제 그때 증시가 아마 2100, 코스피가 2200 근처에서 이거 더 밑에 바닥 열려 있다, 지옥 뚜껑 열린다, 2000 근처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 이때 이렇게 싸져 있을 때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살 거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2023년 1월, 2월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서 코스피가 2400 중반 후반쯤을 달리고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 많이 그래도 올랐다. 이제는 더 오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좀 조심은 조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대비해서 이제 어쨌든 급반등을 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언제나 증시가 폭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양쪽의 의견들은 다 있잖아요. 머니인사이드, 김작가TV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걸 묻고 들어가잖아요.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 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상승, 하락, 본인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셔서 하락 얘기 안 듣지 마시고요. 하락한다고 생각해서 상승 얘기 안 듣지 마시고, 양쪽 얘기 잘 들어보시고, 논리가 어디가 더 잘 맞는지 판단하셔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실 21년에는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약간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하락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부동산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에 사실 지금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그런 영상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댓글도 별로 좋지 않은데, 실제로 시장 집값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집값도 위험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갈리는 거는 2027년까지 하락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2023년과 4년 정도까지, 앞으로 한 1년, 2년, 길어봤자 3년 정도까지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이라도 반등,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분, 그러니까 짧게 보는 분과 길게 보는 분, 양쪽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집값 하락폭은 지금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한다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사실 집값이 이미 하락된 것들에 많은 것들이 반영됐으니까 이만큼 똑같이 또 하락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한 번 더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집값이 여기서 사실 100%였다면 90%가 하락하면 나라가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락하거나 내년에 조금 더 하락 더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집을 사도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아마 집값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주택자분들보다는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이 그 적절한 시점을 잘 맞춰셔서 거기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다만 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라는 게 사실 차트가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지나보면 정고점과 전저점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다 맞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동산도 지나보면 그것들이 다 나와서 맞추고 싶어 하는데, 그걸 완벽하게, 그건 과거 일이니까 우리가 다 맞출 수 있고 적중할 수 있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미래 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많은 전문가분들 만나봤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무릎이라고 하는 지점에 온다면 무릎 갔다가 다시 발바닥 갔다가 다시 무릎 와서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그런 입지라면, 본인이 너무 바닥을 맞춰서 살려고 하시면 오히려 바닥을 놓치잖아요. 그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집값이, 내가 예를 들면 10억이 된 게 5억이 됐어요. 근데 나는 진짜 3억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면 나중에 7억, 8억 되면 오히려 못 사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낮은 가격을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욕심을 저는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2011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말쯤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인 이제 작가 생활 하면서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 2018년쯤 됐는데 제가 그때쯤 이제 자기계발 분야에서 제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자기계발 분야에서 그래도 상위 한 5% 안에는 드는 작가 정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책을 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작가의 인세라는 게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보통 책을 한 권 내면 그 1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세가 보통 요즘에 한 2,000권? 많아봤자 3,000권밖에 안 내요. 더 문제는 그 1세가 다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밖에 인세가 안 되고 책을 내봤자 사람들이 그만큼 책을 안 본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성인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채 10권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작가로서 지금 책도 한 6권 정도 낸 것 같은데 부자는 안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콘텐츠는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생계를 제대로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작가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제 직업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글이란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콘텐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안 보는 거지 콘텐츠를 소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콘텐츠가 책에서 이미지로 갔다가 영상으로 바뀐 거죠. 그럼 작가라는 사람도 이 시대 이전의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옛날에는 작가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독자와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영상을 만들어서 독자와 소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18년 10월 29일에 첫 번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죠.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인터뷰 콘텐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그럼 내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건 뭘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뭘까? 두 가지를 고민하니까 저는 2010년부터 인터뷰라는 걸 해서 인터뷰로 책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던 게 있어서 이거를 영상으로만 옮길 수 있으면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인터뷰라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콘텐츠, 게스트분만 있으면 좋은 콘텐츠와 촬영 장비와 대본과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와 채널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의 김작가TV 채널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꽉 채워서 지나서 지금 이제 구독자 158만 명이 됐죠. 처음에는 한 1년 2개월 동안 사실은 지금의 구독자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는데 1년 2개월 동안 늘었던 구독자가 7만 명이었어요. 2019년 말에 7만 명,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때 한 50만 명 증가하고 2021년에 한 40만 명 증가하고 또 작년에 한 45만 명 증가하고 콘텐츠가 저는 결을 완전히 좀 바꾼 건데 만약에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요. 내가 근데 정말 열심히 걸었어. 근데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선택 안 해줘. 그럼 바꿀 만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았다면 일단 열심히 사는 게 먼저겠죠. 잘하는 게 먼저야. 근데 저는 작가로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전향을 좀 했죠. 유튜브에서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1년 2개월 동안. 그것도 정말 또 열심히 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이 됐는데, 그래도 뭔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수치긴 하잖아요, 사실. 아니다. 콘텐츠를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재테크,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이제 조금씩 바꿔봤는데, 조회수가 팍팍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가? 일로 가봐야 되겠는데? 더 만드니까 더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구독자 158만 명이 됐는데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트렌드의 핵심 중 하나는 자기의 성공 방식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성공 방법이든 저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버린다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어야지. 여기서 손에서 뭔가를 내려놓고 버려야지 내가 새로운 거를 움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건 똑같아요. 보통 유튜브는 결국에 3단계죠. 기획, 촬영, 편집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획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다 무너지냐면 촬영과 편집. 첫 번째 촬영은 카메라를 작동시키지도 모르고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편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힘들었고 처음에 고민했고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한 시점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정말 근육통을 앓았어요.
왜냐면 제 직업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작가에서 크리에이터로 변화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R&D 직무에 계신 분이 갑자기 영업팀으로 가는 거, 아니면 영업팀에 계신 분이 갑자기 인사팀으로 가는 거, 그런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전환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처음에 촬영을 하면 지금은 사실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능숙하고 잘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카메라를 잘 모를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카메라를 3대나 샀어. 왜냐?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카메라를 하는 게 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카메라 작동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막 조리개 값이라니, 뭐 노출량이라니 이런 거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단계를 많은 분들이 어쨌든 거칠 거잖아요. 처음에 그 어색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 어색한 구간을 우리는 어설픈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한 1년에 영상을 900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한 3, 4배가 많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유튜브에 영상 2,500개가 올라갔으면 그 중에 한 300개 구간은 어설픈 구간이었을 거고요. 그 중에 한 700개 구간은 능숙해지는 구간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500개 구간은 편안해지는 구간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 구간은 여기 내 홈그라운드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처음부터 가면 좋죠.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다만 모른다면, 본인이 안 되고 있다면 변화는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터뷰에서 자기개발 콘텐츠 올릴 때 계속 영상 올리는데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에서 자극적인 콘텐츠의 썸네일들과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게스트분들, 그런 영상이 한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은 구독자 뭐 저는 7만 명인데 20만, 30만, 40만, 50만 막 가는 거예요. 와, 부럽죠. 나도 저렇게 자극적인 콘텐츠 만들자. 뭐 그런 생각 한 때도 있었는데, 친한 동생한테 여기 근처 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야, 이런 채널도 20만, 50만이고 60만인데, 난 7만인데 언젠가 이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건전한 콘텐츠, 올바른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도 저는 그 길을 그냥 계속 걸었죠. 그리고 잘 걸었고요. 열심히 걸었고, 최선을 다해서 업그레이드 했고. 근데 지금 사실 인터뷰 콘텐츠 만드는 채널 중에서는 가장 큰 채널 중 하나가 됐죠. 남들이 아닐 거라고 말할 때 버티는 구간도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남들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만약에 정말 그런 제가 안 되는 콘텐츠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변환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어쨌든 하고 있다면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는 요즘에 사실 다른 채널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썸네일든 요즘에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요즘에 이런 게스트분들 섭외하시는구나, 아, 진행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잘한 것들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배우는 거죠. 지금도 나보다 지금 작아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가면 분명히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채널 가서, 아, 여기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할 수 있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근데 계속 안에 있으면 바다는 썩지 않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게 가둬지면 썩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 죽을 테니까. 직장 생활만으로 부자가 된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소득이라는 건 세 바퀴인 거잖아요. 하나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투자소득이죠. 이 세 바퀴 중에서 내가 근로만으로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최소한 투자소득, 이 두 바퀴 정도는 같이 굴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세 바퀴를 같이 굴린다면 더 부자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부자분들 많이 인터뷰했잖아요. 제가 생각한 이제 부의 공식, 부의 크기를 결정짓는 3단계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1단계에서는 시급이라고 하죠. 시간값, 그리고 곱하기 노동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월급과 연봉제로 받다 보니까 이게 시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근무 시간 어떻게 되죠? 9 to 6, 그리고 주 52시간 제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잡혀 있잖아요. 그 시간을 바탕으로 그분의 연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에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값이 사실 다 계산해서 나눠보면, 내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시급 뭐 9,000원, 10,000원처럼 시간값에 대한 그 시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곱하기로 이제 내 연봉을 받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거는 이거를 다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 시간을 늘리면 되죠.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8시간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20살 때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럼 10시간 해야지. 10시간 했어요. 12시간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14시간 일을 해봤어요. 몸이 죽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하루에 4시간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주 52시간 제한이 있고 이렇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노동 시간이 24시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도 일할 시간은 뭐 8시간에서 10시간밖에 되지 않구나. 어쨌든 24시간, 시간 제한값이 있고 거기서 내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의 시간 제한값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성실성의 영역으로 늘릴 수 있지만 벽에 부딪힌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옆에 똑똑하신 분들 넘어옵니다. 시간값과 시급을 높이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내 역량과 내 업무 스킬이라든가 결국에 자격증을 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한값이 있어요. 자, 시급, 시간값, 어떤 제한값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이 결국에는 인상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자, 연봉 인상률 몇 %인지 아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 봤거든요. 사람들이 실제 연봉이 인상되는 그 평균 인상률은 4에서 5% 사이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고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S, A, B, C, 뭐 가나다라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년 연봉 300% 인상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100% 인상도 없습니다. 20%도 쉽지 않아요. 10%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연봉 인상 해야 되겠어, 이번 달에. 바로 해주나요? 아니요. 연봉 인상 그 미팅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10% 이내로 보통 받는데 그게 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양쪽의 제한값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부자 못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 그분들이 다른 걸 뭔가 발전이 안 시켜서가 아니라 구조상 시간값에도 제한이 부딪히고 시급에도 제한이 부딪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1단계에서 만약에 평생 계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연봉 자체가 높으신 분들, 연예인, 의사, 변호사, 아니면 가수, 스포츠 선수 그분들은 이게 엄청 높은 분이니까 그리고 인상률도 높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회사에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인가 과연 여기는 임금이 높은 곳인가 아니면 여기는 임금 인상률이라도 높은 곳인가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보통 성과금 같은 것들이 없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열려있는 곳에 가야지 저는 본인이 이제 경제적 자유가 좀 더 가까워진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업종, 직무가, 그리고 회사가 그게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평생 난 경제적 못 달성한다. 부자 못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현실을 탓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이제 2단계죠. 2단계는 앞서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노동시간 제한값에 부딪힌다고 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딪히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내 창작물을 만드는 겁니다. 내 창작물은 이 시간 제한값이 없으니까. 자, 지금 저 여기 나왔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서점에서는 제 출간된 9권 책이 오프라인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제 영상이 끊임없이 지금 돌면서 2,500개의 도는 영상이 야, 김 작가를 부자로 만들어 드리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단계를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창작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책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늘릴 수 있는 저는 좀 좋은 사실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틱톡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사실 이거 쓰는데 우리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내 노동시간 제한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든 창작물이 전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과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있는 마포구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벅차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딱 동네에 있는 세탁소 아니면 뭐 편의점, 슈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디지털이라는 걸 이용하는 순간 나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국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동네에서 근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 고객은 전국이구나.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영어를 하신다? 전 세계가 되겠죠. 2단계도 제한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 크기는 핵심은 제한값이야. 핵심. 2단계의 제한값은 창작물 있죠. 이거 누가 만드나요? 여러분이 만드시잖아요. 만드는 사람의 시간 제한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작가 TV에서 촬영을 저 혼자 할 때를 기준한다면 제가 24시간 제한까지 부딪히잖아요. 내가 만든 창작물의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직원을 뽑아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2단계에서 원래 있었어요. 2단계에서 사실 작년 말에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 직원을 뽑아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 이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진짜 그 고민이 실제 영상 나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3단계 이제 제한값을 또 한번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1단계 때는 그 노동 시간값, 그다음에 그 시급, 노동 시간 이 제한값을 벗어나야 다 생각을 하고 2단계에서는 나라는 제한값인 거죠, 결국. 나라는 제한값을 벗어나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가는구나. 그거 벗었어요. 그리고 3단계 와서는 이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해서 채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핵심은 제한값이고 결국에는 1단계에 있는 시급과 노동시간이라는 제한값을 내가 벗어낼 것인지 말 것인지, 2단계에 있는 나라는 제한값을 벗어낼 것인지 말 것인지, 3단계에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제한값을 못 벗어나면 본인의 부의 크기도 그만큼 제한된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물론 3단계가 핵심은 결국에는 직원을 하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거든요. 잘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죠. 나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역량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잘 활용했을 때. 다만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진짜 부동산 지금 상승기 때 우리가 벼락거지라 많이 불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아파했잖아요. 근데 지금 봅시다. 지금 연끌 잘못했거나 가감한 투자 잘못한 사람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진짜 더 나아가면 경매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건 양날이라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를 뭐든 해야지 내가 부자가 된다는 현실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에어비앤비, 남이 집을 빌리죠. 우버, 남이 차를 빌리죠. 크리에이터들은 뭘 빌리죠? 좋은 콘텐츠를 가진 게스트분들을 빌리죠. 회사는 뭘 빌리죠? 직원의 시간을 빌리죠. 남의 돈, 시간, 재야, 사람을 빌려왔다면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확실하다. 잘 되면 크겠지만 못 되면 밑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는 내가 과연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잘못돼도 몇 년 동안 괜찮은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제가 말씀드린 부익 3단계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한값을 풀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혼자 성공할 수는 있지만 저 위에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직장생활은 답이 아니야, 당장 뛰쳐나가야 될 게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내가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까지는 직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내공을 쌓기에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부자분들은 대체로 같은 고민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훅수전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 첫 번째 26살에 여행을 갔던 게, 제가 이제 공모전 수상 혜택으로 갔다 온 것처럼 제가 뭐 집에 돈이 많았다면 뭐 어학연수든 해외여행이든 그런 거 많이 갔다 왔을 수 있겠죠.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일반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분들도 지금은 많아졌는데, 두 집단을 같이 좀 비교해보면 제 주변에 있는 일반 지인들은 같은 고민을 자주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저한테 와서 형, 오빠 나 이런 게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요. 제가 진지하게 대답을 하죠. 2021년에 또 어느 날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1년쯤 지나면 또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 벗어나거나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다는 건 어쨌든 본인이 고민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밖으로 안 나가. 다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 삶을 살죠. 근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또 살다가 보면 한 1년 전쯤, 6개월쯤 지났을 때 문제가 그대로 또 튀어오르거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변형은 하지 않아요. 또 지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부자분들은 적어도 같은 고민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하다가 뭐 문제가 됐어요. 바로 시작 못한 분도 있겠죠. 그래도 몇 개월 뒤에는 그건 고쳐져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고민을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떨어졌으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보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일반인 분들이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저는 한 가지는 내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해요. 근데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쳇바퀴처럼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위로 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럼 운이 나쁘면 가난해진다, 이게 형성되지는 않지만 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거의 한 30년 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늘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내가 운이 없었다, 내가 그때 회사에 잘리지만 않았어도, 그때 뭐 IMF만 안 왔어도,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부자분들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비법을 막 물어보잖아요, 여기처럼.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이 밑바닥이 뭔가 진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사회는 겸손해야 되고 뭔가 체면치레 같은 그런 멘트구나 싶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작가TV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죠. 지금 제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럼 운이 좋았냐고 물어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무슨 운이 좋았을까요? 2020년에 동학개미운동, 재테크 열풍이 부는 그 운을 저는 탄 겁니다. 사실 2021년, 22년, 23년에는 어떤 재테크 채널이 만들어져도 그때 채널이 만들어진 것만큼 성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파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에 가면 양양 있죠. 양양에 서핑 많이 하잖아요. 거기 서퍼분들이 막 이제 바닷가에서 파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파도 기다리면서 딱 잘 타시는 분들은 파도가 딱 왔을 때 딱 멋지게 타서 막 하잖아요. 거기서 못 타시는 분들은 밑에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탈 수 없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막 모래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 여러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분들도, 저도, 아니면 다른 수많은 성공한 분들도 확실히 운이 좋았습니다. 확실히. 다만 여러분들한테 그 운이 왔을 때 내가 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못 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이 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2020년 돌아가 볼까요? 그때 재테크 채널들 다 떴었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떴나요? 그때 수없이 성장한 채널들은 3%처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채널도 있고, 아니면 작은 채널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실행했냐에 따라서 파도를 타는 실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와야지 그 이상의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운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사람이 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나게 되고 보통 크리에이터 분들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죠. 왜냐? 내가 다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사회가 만들어졌고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올라오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겸손해질 거고요.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운을 또 기다리기 위해서.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먼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어야 되겠죠. 보고 있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파도가 오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타이밍. 우리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김작가TV로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2020년 전까지 저는 늘 바깥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 장비 세팅하고 장소 예약하고 저와 게스트와 촬영장 그 3명 다의 일정을 맞춰야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되죠. 다시 와야 되죠.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조회수 터질 때 저도 그걸 느꼈잖아요. 이거 지금 터졌다. 그러면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많이 빨리. 그래서 저 그때 월세 200짜리 오피스텔을 바로 구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구독자가 10만 밖에 안 될 때라서 월세 200짜리라는 거는 1년이 얼마예요? 2,400이잖아요. 이미 비용은 잡히잖아요. 내가 얼마 벌지는 몰라 사람들이. 나도 모르고. 근데 그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파도가 지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왜 채널이 잘 됐냐면 처음 시작부터 유튜브 안 하고 있다가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 일어날 때 딱 유튜브 하면 좋잖아요. 그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구독자는 7만 명밖에 안 됐고 잘 안 됐지만 적어도 저는 이 1년 2개월 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공이 쌓이니까 파도가 오는 게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보이니까 그 타이밍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운이 없었다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운이 왔는 걸 내가 못 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운이 안 보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값은 딱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시간밖에 없죠. 저는 그 시간을 잘 쓰는 게 사실은 뭐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딱 데이터 값이 있는 거니까. 근데 부자분들은 첫 번째 알차게 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시간을 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알차게라는 거는 제 일상을 뭐 말씀을 드리면 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사실 술자리가 있는 날은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너처럼 아침 뭐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만 하라는 거냐가 아니라 일할 때는 일 빡시게 하시고 친구들과 데이트하고 연인들과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 빡시게 하시고
술 마실 때는 술 빡시게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너무 싫어요. 시간 관리라는 게 많은 분들 뭐 시간 관리 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고의 시간 관리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로지 100%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멀티로 뭘 하면 사실 멀티가 굉장히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을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하게는 자본주의는 남의 시간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연말에 술을 마셨어요. 연말에 술자리 딱 많잖아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다들 술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잡히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 T택시에서 이제 일반 택시를 찾죠. 아니면 이제 벤티인가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블랙이잖아요. 밤 12시에 저희 일행이 3명이었어요. 같은 방향이야. 근데 일반이 안 잡히는 거예요. 5분 동안 잡아봤는데 다 안 잡혀 하다가 제가 바로 이제 이거는 여기서 버텨봤자 안 잡힌다. 바로 블랙을 잡았거든요. 3배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형, 김 작가 형 돈 많이 벌더니 돈 펑펑 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시급 얼마니? 네 시급 얼마고, 네 시급 얼마고, 내 시급 얼마니? 야, 최소한 10만 원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시간을 버리는 거니? 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푹 자고 내일 푹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니? 반드시 최저가가 그리고 소비를 낮추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비와 소득에서 1단계는 내 소비에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지만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와 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300을 번다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0원이라 칠게요. 소비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거 300이랑 여기까지 한계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가는 거는 미친 거죠. 300 버는데 400 쓰는 거는 그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그게 지속 가능한가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누군가 그걸 갚아줘야 될 테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300을 버는 사람이 아낄 수 있는 건 300이라는 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쉽지 않지만 300이 1000 벌 수도 있죠. 2000 벌 수도 있죠. 1억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득의 제한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익크기의 제한값. 소비는 제한값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비는 줄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것들은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시간 가치를 높이는 거다. 그리고 부자분들은 그런 시간을 잘 산다. 잘 사서 본인의 시간을 아껴서 더 비싼 본인의 소득값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한다고 했죠. 고민을 하고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김작가 TV의 메인의 카피가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입니다. 지금처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김작가 TV, 머니 인사이드, 그리고 제 두 번째 채널인 리치 채널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고 나서 본인은 또 본인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삶에 돌아가서 뭐 한 개라도 바꿔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안 바꿔 돌아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 드라마 본 거예요. 정말 최소한 뭐 한 개라도 바꾸셨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존학계라고 하거든요. 조회수가 낳은 괴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콘텐츠를 만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존학계라고 표현하냐면 조회수가 무너지면 다른 거에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 나영석 PD님이 유퀴즈온더 블록 나와서 유재석 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프로그램 만들 때. 그래서 나영석 PD님이 뭔가 그럴싸한 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청률이죠. 시청률이 무너지면 예산이 측정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좋은 진행자와 좋은 게스트가 섭외가 안 될 거고, 촬영장이 섭외가 안 될 거고, 촬영 감독님도 작가들이 안 될 거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존학계로 말하면서 우리 회의할 때도 조회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조회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회수를 지킨 상태가, 이걸 지켜야지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존학계라고 한다면,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잔학계라는 게 많이 들리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전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경제 자유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다만 진짜로 괴물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존학계라는 게 제가 괴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조회수가 좋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돈만을 너무 추구하다가 괴물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잃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도 추구하지만 저는 인간다움, 윤리란 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중요한 선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돈만 많아가 아니라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런 분이
진짜 부자, 좋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니인사이드 시청하신 분들도 이 채널 보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요. 경제적으로 가까워지시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누군가 딱 들었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지. 그런 뭔가 인성적인 것도 조금 따라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제 재테크 채널들은 아무래도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만을 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머지가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 작가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